경기도 외곽의 작은 간이역,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탁, 탁, 탁. 낡은 가죽 구두가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80세 김은숙 할머니가 대합실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은숙은 오늘도 그 자리, 창가에서 두 번째 벤치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깁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갈색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은숙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습니다. 가방 끈을 매만지며 은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플랫폼 너머로 보이는 철길이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할머니. 역장 박상호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75의 그도 이제 허리가 굽었지만 은숙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상호는 은숙 옆자리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만 마음 놓으시면 안 될까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호는 이런 은숙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은숙이 치매에 걸려 죽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상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눈빛이 결코 흐리지 않다는 것을. 저기 봐요, 할머니. 또 소곤거리네요. 대합실 저편에서 몇몇 사람들이 은숙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매일 저러고 앉아있으니 보기 안쓰럽네. 치매 걸린 건 확실해. 남편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가족들은 뭐 하나 몰라.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게 두고. 은숙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을 더 꽉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잊은 적도 없어. 기억은 선명해. 그때 그 일도, 그 사람이 한 말도.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어. 약속했다고. 오후 5시가 되자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대합실을 나서려던 그때 상호가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은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직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상호는 은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이 대합실을 나선 후 상호는 혼자 남은 공간에서 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은숙이 앉았던 자리를 닦으며 상호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은숙아, 내가 기다리는 건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합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벤치들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 시간은 마치 그날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2년 12월 15일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은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기차역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치매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은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은숙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은숙은 어김없이 오후 4시에 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대합실 앞에 낯선 검정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역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대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남성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씨시죠? 은숙이 평소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 그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최민석입니다. 1972년 12월 15일 그날 밤 기차 안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합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석은 서류 봉투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은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 김동철입니다. 32살에 기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죽었죠. 은숙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 그 미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동철 오빠, 저는 그런 일을 모르는데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리서 영무실 일을 보던 상호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시 열차 승객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김은숙, 26살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에도 당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상호가 나서려 했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저희 가족은 진범이 누구인지 몰라 고통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요. 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그 이후 교직을 그만두고 이 시골로 숨어 사셨나요? 저는 정말 그날 밤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석이 은숙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숙 씨 혹시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직접? 아니에요. 은숙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범인을 봤어요. 상우와 민석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숙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50여 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은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할 수 없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상호는 은숙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떤 진실은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렸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은숙이 대합실을 나서려던 그 순간 민석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범인이 당신 남편입니까? 은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역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민석과 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역 주변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변호사가 은숙 할머니를 찾아와서 옛날 살인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은숙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라니. 그렇게 조용해 보이던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댔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치매 걸린 불쌍한 할머니 정도로 여겼던 은숙이 갑자기 미스터리한 인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숙이 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선들이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마다 나와서 은숙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은숙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대합실에 도착하자 민석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류들과 녹음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네요. 민석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평소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범인을 봤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그 전에 제가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 알아야 해요. 은숙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숙과 상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상호 씨는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제겐 남편이 있었죠. 상호가 영무실에서 나와 대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숙이 그 사진을 꺼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숙아, 그걸 왜?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해요. 은숙이 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철 오빠, 아니, 김동철 씨와 함께 기차에 탔어요. 우연히 만난 거였죠. 동철 씨는 저의 옛 동료 교사였거든요.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고요? 네.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날 밤 동철 씨는 저에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은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제 남편이 기차에 타고 있다는 걸. 남편이요?
네, 이성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의심하고 따라온 거였죠.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질투가 심했어요. 저와 상호 씨의 관계를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은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기차 안이 조용해졌을 때 성구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나요?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를 향했어요. 바람 피우는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하지만 동철 씨가 저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다. 나를 원망해라고. 동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칼에 찔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구가 칼을 저에게 겨누는 순간 갑자기 기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 커브였죠. 그때, 그때 성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칼이 동철 씨 가슴에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구는 그 후에도 칼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고의로. 이제 방해자는 없다고 웃으면서 대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주먹을 떨고 있었고 민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었어요. 성구가 상호 씨를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상호 씨도 공범으로 몰아넣겠다고. 하지만 상호 씨는 현장에 없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바람을 피운 죄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뻔하다고 은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어요. 동철 씨에게는 미안했지만 민석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성구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숙과 상호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건 다음 날 사라졌어요. 저에게는 잠시 피해 있겠다. 곧 돌아온다고 말하고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군요. 민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살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걸 털어놓고 함께 자수하자고 말하려 했어요. 그게 동철 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성구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숙과 상호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석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성구, 1973년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 발생 1년 후입니다. 민석의 말에 은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성구가 죽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려온 것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거짓말이에요. 은숙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성구는 살아있어요. 저에게 편지도 보냈고 전화도 했어요. 상호가 급히 은숙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숙아, 진정해. 하지만 은숙은 상호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상호 씨. 성구가 살아있다는 걸. 민석이 서류를 은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사망진단서예요. 1973년 5월 23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은숙은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 사람은 저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 순간 상우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사실은, 상호 씨? 이성구는 정말로 죽었어. 사건 1년 후에.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신문에 났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은숙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5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편지들은 뭐예요? 전화는? 상우와 민석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받았다는 편지. 나는 본 적이 없어. 거짓말. 분명히 우체통에. 할머니.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편지들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은숙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상우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아,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싫어요. 은숙이 상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성구가 오기로 한 곳이 여기라고요. 민석이 안쓰러운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성구는 이미 50년 전에 죽었어요.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에요. 은숙이 절규했습니다. 성구는 저에게 약속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온다고. 그리고 함께 자수하자고. 그 순간 은숙의 기억 속으로 그날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1972년 12월 15일 눈 내리던 그 밤. 은숙은 26살의 젊은 교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동료 교사인 김동철을 만났습니다. 은숙 씨, 이렇게 우연히 만나네요. 동철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 이성구가 자신을 따라와서 같은 기차에 탔다는 것을. 은숙아. 회상 중이던 은숙을 상우가 불렀습니다. 그날 밤 일을 다시 생각해봐. 정말로 이성구가 동철 씨를 찔렀나? 은숙은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수가 사실은. 상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나도 그 기차에 타고 있었어. 대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은숙이 동시에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 씨가 그 기차에. 내가 서울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불안했어. 혹시 이성구가 뭔 짓을 할까봐. 그래서 뒤따라갔지. 은숙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상호 씨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른 칸에 숨어 있다가 소동이 일어나는 걸 듣고 달려갔어. 그때 본 건 뭘 봤어요?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성구가 칼을 들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는 은숙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아, 그때 내가 본 건 내가 이성구의 손에서 칼을 뽑아내는 모습이었어.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내 기억이 뒤바뀐 거야. 이성구가 동철 씨를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동철 씨가 이성구를 찌른 거였어. 널 지키려고. 민석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그래. 하지만 그 후에 상우가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패닉 상태에서 실수로 동철 씨를. 은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눌러져 있던 진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성구가 동철에게 칼에 찔린 후 은숙이 남편을 살리려고 칼을 뽑아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실수로 동철의 가슴을. 아니야. 아니라고 해요. 은숙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진짜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은숙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50년간 자신을 지켜주던 거짓 기억이 산산조각 나며 진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동철 씨를. 은수가, 그건 실수였어.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야. 상우가 은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은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수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고요? 은숙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민석은 충격에 빠진 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할머니를 지키려다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숙이 민석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동철 씨는 저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살인자예요. 대합실 밖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온 이후로 마을은 소문으로 들끓었고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가 무릎 꿇고 있네. 뭔 일이야? 정말 살인 사건이랑 관련 있는 건가? 민석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민석 씨, 상호가 나섰습니다. 은숙이는 그때 26살이었고 극도의 공포 상태였어. 게다가 정당방위로 남편을 지킨 동철 씨를 살리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0년간 진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때 대합실 문이 열리며 몇몇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 진짜 살인자였네. 그러게 뭔가 수상하다 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은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숙은 그 시선들을 피하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상우가 사람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매일 역에 나와서 기다리는 게 이상했어. 치매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구나. 은숙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어요. 은숙이 일어나 대합실을 나서려 했지만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경찰이요? 네. 제가 이미 신고했습니다. 상우가 깜짝 놀라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신고를? 아까 할머니가 진실을 고백할 때 몰래 전화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은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이 온다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고 대합실 주변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상우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50년간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젠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찰관 2명이 대합실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변호사 최민석입니다. 민석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50여 년 전 살인 사건의 당사자라고 자백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2년 기차 안에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관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지만 자백이 나온 이상 조사는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파출소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숙이 일어나려는 순간 상우가 다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증언할 게 있습니다. 상호 씨,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 말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짜로 칼을 쥐고 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대합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습니다. 은숙이 상호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호 씨, 무슨 말이에요? 은수가, 내 기억은 반만 맞아. 이성구가 동철 씨에게 칼에 찔린 건 맞지만 그 칼을 쥔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민석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상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어. 그날 밤 기차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야.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어.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파출소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죠.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하지만 그 순간 대합실 문이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합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에 깊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성구, 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구는 죽었어. 노인이 대합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가 오랜만이다. 노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상호가 노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인은 상호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정수다. 이성구의 쌍둥이 형이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쌍둥이 형이라고요? 그래. 성구는 1973년에 정말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지. 정수가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은숙이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성구가 정말? 성구는 그날 밤 동철이라는 사람을 죽였다. 질투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 정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를 죽인 건 이성구라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다.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구의 말과 내가 나중에 알아낸 진실은 달랐다. 성구는 거짓말을 했어. 상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로는 누가? 정수가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성구의 일기다. 죽기 전에 나에게 맡겼지. 진실을 알려달라면서. 정수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성구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12월 15일. 나는 오늘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은숙이가 동철을 죽였다. 은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계속 읽어보자. 정수가 은숙을 진정시키며 일기를 이어 읽었습니다. 은숙은 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나는 질투가 났고 기차를 따라갔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은숙이 그 남자를 칼로 찌르는 모습이었다.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말로? 아직 다 읽지 않았다. 정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은숙은 그 남자를 구하려고 한 것이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대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짜 범인은 박상호다. 은숙의 연인인 그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철을 죽였다. 하지만 은숙이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상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정말 거짓말일까? 정수가 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구는 그날 밤 내가 은숙을 따라 기차에 탄 것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동철과 싸우는 내 모습도. 은숙이 상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호 씨, 설마 정말로. 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경찰관들이 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호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동철이 은숙을 건드리는 게 싫어서 말다툼을 했는데 기차가 갑자기 흔들렸고 그래서 사고로.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은숙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였다고 착각했어. 나는 은숙이 고통받는 게 싫어서 그냥 덮어버렸다. 은숙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건 미안해, 은숙아. 정말 미안해. 상우가 은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착각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민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군요. 그렇다. 정수가 답했습니다. 동철은 잘못이 없었다. 단지 은숙을 도우려다가 그때 정수가 은숙에게 다가와 또 다른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성구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다.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아, 내가 죽을 때쯤이면 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다. 나는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상호도 고의가 아니었고, 단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야.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민석이 은숙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민석이 정수가 가져온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일기, 글씨체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문서를 다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예요. 그리고 이 종이 1970년대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든 것 같은데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정말 이성구의 형이 맞으세요? 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네요. 정수가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성구의 형이 아닙니다. 대합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은숙이 정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정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기차에 탔던 또 다른 승객이었어요. 상호가 깜짝 놀라 정수를, 아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에? 네.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봤습니다. 은숙 씨와 상호 씨, 그리고 동철 씨와 성구 씨까지.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29살의 기자였어요.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
그 기차에 탔었죠. 기자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본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진짜로는 누가? 은숙 씨. 민수가 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기억하는 것, 그게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요? 네. 당신이 동철 씨를 칼로 찌른 거, 그게 사실이에요. 대합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성구가 당신을 해치려 할 때 동철 씨가 막아섰죠. 하지만 성구가 동철 씨를 칼로 찌르려는 순간 당신이 성구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수로 동철 씨에게 칼이 은숙이 온몸을 떨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래, 맞아요. 저는 성구를 막으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석이 분노에 차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또 다른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요? 저는 기자였지만 사실 성구와 같은 편이었어요. 성구에게 돈을 받고 은숙 씨를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상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성구를 도운 거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 증언을요? 성구가 동철 씨를 찔렀다고. 그리고 은숙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민석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럼 경찰 기록이 틀린 거군요. 네. 제 거짓 증언 때문에 수사가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고, 민수가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제 거짓 증언을 믿고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동철 씨를. 하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상우가 은숙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은숙이는 자신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동철 씨를 구하려 한 거였어. 민석이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할머니를 보호하려다가 돌아가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 씨는 영웅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은숙 씨를 지키려 했으니까요. 그 순간 은숙이 민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할머니, 일어나세요. 민석이 은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가 가방에서 진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철 씨가 마지막에 쓰려던 편지예요. 그날 밤 기차에서 찾았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은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은숙 씨,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일단 조사를 위해 잠깐 민석이 경찰관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고소를 취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민석의 말에 경찰관이 수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대합실 안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 씨. 은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떠난다고요? 상우가 놀라며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아, 이제 진실도 밝혀졌는데 왜? 상우 씨, 은숙이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50년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죠.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죽은 사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죠. 제가 진짜로 기다려야 했던 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다는 걸. 민수가 조용히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 제가 50년 전에 진실을 말했더라면. 아니에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민석이 아버지의 사진을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걸 가지세요. 이걸요? 네. 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은숙은 동철의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철 씨,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야 당신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려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합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군거리는 대신 조용히 은숙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숙이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은숙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았던 그녀에게는 생전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상우가 은숙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그래도 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안 될까?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은숙은 상우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우 씨,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때의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저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이 일어나 대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간 자신을 지켜본 그 공간을, 그 의자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기다림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민석이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서울로 갈 거예요. 동철 씨, 아버지의 묘소에 가서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이미 할머니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은숙이 가방을 들고 대합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민석 씨, 당신이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민석이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은숙이 마지막으로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호 씨, 당신도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숙이 대합실을 나서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민수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은숙 씨, 저도 이제 제 죄를 씻으러 가야겠어요. 50년간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죠. 은숙이 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작은 간이역, 그 낡은 대합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장소였고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뒷모습이 노을빛에 물들어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상호가 은숙이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로 자유로워졌구나, 은숙아. 민석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도,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그분도 이제 평화를 찾으셨어요. 벽시계가 오후 6시를 알렸습니다. 대합실에 석양빛이 스며들었고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다시는 그 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씩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50년간 한자리에서 기다렸던 그 할머니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진짜로 기다리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 용기 있는 여인을. 대합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가끔씩 석양이 질 무렵이면 사람들은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를.